네, 2장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봤었어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그 필요한 일련의 정보들을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런 체계적인 단계를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개발 프로세스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개발 프로세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관리자, 즉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매니저들, 그다음에 개발 팀원들은 이 개발 프로세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프로젝트마다 약간의 그 고유한 그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네, 방금 전에 어떤 일련의 그 개발 과정, 절차를 우리가 개발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개발 프로세스가 잘 정립되지 않았을 때, 즉, 즉흥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집 짓는 걸 얘기를 했었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방을 몇 개로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거실을 둘 것인지, 주방을 둘 것이며, 화장실 몇 개로 할 것이며, 방향은 어떻게 하고, 뭐, 방들의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하지 않고, 그냥 방이 몇 개, 화장실 몇 개, 그 다음에 뭐 주방, 거실 있고, 그 정도만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집을 지을 수는 없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은 집이 어떻게 돼요? 만들어진 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집이 을 전혀 만족 못할 수도 있죠. 단지 그 사람들이 방이 몇 개, 화장실이 몇 개, 뭐 주방, 거실이 있다, 그런 것들의 배치가 어떻다라는 개략적인 얘기를 가지고 곧바로 집을 지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래서 충분한 요구사항을 수집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어떤 이 건축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하드보드 같은 경우로 어떤 시제품 비슷한 걸 만들어요. 그런 걸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그 고객에게 보여줘요. 당신이 원하는 집 모양이 이런 거냐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설계 작업을 들어가죠. 그래서 이 이제 설계 작업이 끝나면 설계도면, 설계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설계서를 가지고 건축가 친구들은 실제로 집을 안 만들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시공업자에게 넘기면 시공업자가 집을 지어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는 공학적인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뭐 기계과 친구들도 어떤 기계 부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용도의 기계 부품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기계를 깎아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정을 우리는 공학적인 과정이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도 그런 공학적인 과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공학적인 과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한번 볼까요?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처음부터 코딩을 곧바로 해요. 코딩을 했는데 오류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개발한 코드가 고객이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럼 만족할 때까지 계속 수정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코딩하고 그 다음에 수정한다 해서 코드 앤 픽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구현하기 전에 요구사항이나 설계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요. 이 요구사항이나 설계가 왜 중요한지는 계속 앞으로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요구사항이나 설계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설계가 잘 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퀄리티,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계속 코딩을 해요. 그 다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계속 수정을 해요. 그러다 보면 코드가 어떤 제대로 된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 막 고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옷을 만들었는데 옷이 제대로 안 돼서 뭐 길이를 잘랐다가 붙였다 막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옷을 거의 뭐 덕지덕지 헝겊이 붙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꼭 넉마로 만든 이제 바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경우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를
계속 픽스하고 다시 재코딩하고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 퀄리티가 엄청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이 없음으로 인해서 목표 없이 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코드 앤 픽스를 통해서 계속 이제 코딩하고 고쳐나가 하면서 그 과정에서 검증을 하지만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인 테스트, 품질 보증 같은 필요성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프트웨어 품질 얘기를 했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품질을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품질 하면은 뭐 쉽게 우리가 과일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글쭈글한 과일보다는 모양이 깨끗한 걸 품질 좋다고 하죠. 맛이 좋거나 하면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있어서도 뭐 품질이 좋다. 결국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reliability 하면은 어떻게 돼요? reliability가 되나요? 결국 소프트웨어가 계속 오류가 나면 그 소프트웨어를 믿지 못하게 된다고 했죠. 결국 신뢰성이 떨어지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놓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개발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고 난 릴리즈한 전에도 얘기했던 대로 first 릴리즈가 되고 났어요. 첫 번째 버전이 이제 릴리즈 되고 나면 그대로 얘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안 쓸 때까지 폐기할 때까지 계속 쓰냐면 그렇지 않다고 했었죠.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사람들의 요구가 계속 들어와요. 그다음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던 것에 오류가 있으면 그것을 오류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픽스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와요.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가 괜찮아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익스플로러 환경에서 쓰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익스플로러 더 이상 안 쓰니까 뭐 크롬 환경에서 써야 된다든지 또는 윈도우즈 환경인데 리눅스 환경에서 써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요구가 계속 들어와요. 그럼 이런 식의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와 같이 구조가 나쁘거나 소프트웨어 품질이 떨어지거나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것을 반영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다시 노력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전 퍼스트 릴리즈를 버리고 다시 재개발을 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물론 이제 이런 걸 반영해서 재개발을 해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우리가 개발한다고 열심히 노력 들였던 노력들이 다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품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설계를 잘하고 어떤 공학적인 프로세스를 따르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모델, 그래서 6개의 개발 프로세스 모델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 살펴볼 모델은 포포스 모델입니다. 왜 포포스라고 했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물이 가득 차요. 그럼 물이 넘치겠죠. 다시 가득 차면 넘치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형태다라고 해서 이름을 포포스 모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포스 모델은 가장 이제 전통적인 모델이고 옛날부터 사용해 오던 모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학적인 접근 방법에서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서 requirement gathering and definition이에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잘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요구사항을 수집한 다음에 문제를 잘 정의하고, 그다음에 그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명세를 수립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명세가 수립되고 나면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what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여기 위에는 what, 아래에서부터 이제 how가 돼야 되니까 설계 단계는 how를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는 리얼 월드 문제예요. 그다음 여기 아래에서부터 이제 무슨 월드? 컴퓨터 월드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월드로 이제 갖고 오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설계하는 단계가 이제 디자인 단계, 그것을 이제 디자인된 것을 C 언어, 뭐 자바 언어로 구현하는 단계. 물론
여기 과정에서 검증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 부분이 각 단계가 끝나면 VMV가 있어서 그것을 넘어갔는데 보통 이제 검증 단계가 있죠. 테스트 단계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통합,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여기서 통합은 각 뭐 여러 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또는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통합 단계고, 그다음 그것을 실제로 배치시키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하면 실제 소프트웨어 컴퓨터에 깔아서 동작시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디플로이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를 하고, 그다음 이때는 이제 실제 리얼 월드, 아니 컴퓨터 월드에서 배치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거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운영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어떤 뭐 기능을 추가해야 된다거나 코드를 고쳐야 된다거나 뭐 새로운 환경으로 코드를 다시 포팅한다거나 하는 과정이 메인터넌스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련의 과정이 어떤 한 단계가 끝나면, 한 페이지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간다고 해서 얘는 페이즈드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소프트웨어 공학, 그런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 이제 1960년대 말에 나토 컨퍼런스에서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럴 때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 어떤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가 정립되고 처음으로 이제 도입된 모델이 이제 포포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70년대 그 항공 방위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토대로 도입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의 특징은 각 단계가 다음 단계 시작 전에 끝나야 한다는 거죠. 앞에 걸 제가 좀 카피해 와서 줄여놨어요. 여기 보시면 각각의 단계들이 이제 딱딱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시작하기 전에 앞의 단계가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단계 사이에 중복이나 상호작용이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로, 여기 보시면 딱 나눠져 있죠. 겹치지 않죠. 중복이 없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보통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 단계 결과는 다음 단계 시작되기 전에 보통 점검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 끝에 VMV가 있어서 각 단계의 결과물들을 이제 검토하는, 점검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물론 아주 얘가 완전하게 단방향으로만 가지는 않고 잘못된 경우를 이제 되돌아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데 보통은 바로 앞 단계로, 이전 단계로만 피드백을 하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포스 모델은 결국 이제 이걸 적용하려고 하면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처음에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그다음 요구사항을 정립해놓고 나면 그다음 저는 차례대로 설계하고 구현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꼭 진행되니까 진행하다가 어떤 요구사항이 변경이 있다고 하면 그걸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잘 이해해야 되고 요구사항의 변경이 적은 그런 경우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규모 시스템의 그 공학 프로젝트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어떤 항공, 국방 소프트웨어 또는 원자력 같이 그런 원자력 같은 원자력 쪽에 그 제어 소프트웨어라든지 국방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대규모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각 단계 결과물들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모델이 포포스 모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포스 모델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자력 분야나 국방 분야에서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이 포포스 모델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단방향으로 주로 이제 각 페이지들이 겹치지 않게 진행되다 보니까 프로세서 진행한 다음에 변경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요구사항이 명확하고 그다음 그것을 가지고 설계하고 구현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변경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것이 상당히 앞 단계에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초기 단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이런 변경을 수용 안 하려고 앞 단계를 지나치게 많이 노력을 해요. 요구사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코딩이나 테스트가 지연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페이지가 겹치지 않고 정확하게
하게 진행돼야 되니까 그 페이지 전환에 많은 노력이 든다. 그다음에 그 시제품을 미리 만들어 보는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재사용하는 그런 재사용의 기회가 줄어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 산출물의 정의가 결과물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사용될지 안 될지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를 수 있어서 많은 문서를 생산하게 된다는 거죠. 다수의 문서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포수 모델의 대표적인 표준으로는 밀리터리 스탠다드 2167, 그 미국 국방성 DOD에서 정의한 국방 표준입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스탠다드 2167, 그다음에 그 ISO, IEC 그 12207, 그러니까 국제 그 표준 기구죠. 거기서의 그 표준 1207. 이는 ISO, IEC 또는 IEEE 다 02, 1207을 해서 소프트웨어의 그 개발 프로세스 모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폭포수 모델의 표준들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그 폭포수 모델의 경우에는 어땠어요? 이렇게 진행되면서 각 페이지마다 진행해 나가는데 처음에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명세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구현 단계가 끝나야만 어떤 가시적인 소프트웨어의 동작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앞에 설계 단계 또는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이런 단계에서는 전혀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 예측하거나 그러기가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그러한 기존의 그 워터폴 모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유형의 모델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토타입 모델입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제품이 아니라 대략적인 그 러프한 시스템의 일부분을 보여준다든지 해서 시스템 형태의 일부분의 시제품을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이것이 그 고객이 원했던 그런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고객에게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그런 고객의 확인을 거친 다음에 완전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모델이 프로토타입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타입 모델에는 크게 이제 뭐 몇 가지로 나누는데, 뭐 쉽게 보면 여기 인간 기계 상호작용 프로토타입.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요즘 뭐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니까 GUI를 써서 GUI를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마트폰 앱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여러 개 화면으로 구성되죠. 그러면 모든 화면 동작을 다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의 구성만 해서 화면들의 구성해서 여기서 어떤 걸 누르면 그 다음으로 가고 여기서 뭐 누르면 어떻게 가면서 어떻게 동작하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화면 설계하고 그런 것들을 배치해서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동작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주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이 인간기계 상호작용 프로토타입이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워킹 프로토타입. 얘는 이제 동작하는 프로토타입인데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기능의 일부분인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을 이제 그 만들어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문서 편집기, 한글이나 뭐 MS 워드 같은 문서 편집기를 만든다. 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문서 편집기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뭐예요? 어떤 그 화면에 글자를 쭉 입력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글자를 지운다거나 또는 뭐 약간의 글자 크기를 뭐 바꾼다거나 등등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글을 입력하고 그런 글들의 뭐 줄맞춤 같은 것 좀 바꾼다거나 뭐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노트,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아주 그 .txt 파일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냥 문서를 쭉 정리하는 그런 형태가 가장 코어 기능,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부가적으로는 뭐 글자의 일부분에 폰트를 바꾼다든지 컬러를 바꾼다든지 하다, 그 다음 더 나가서는 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오타가 있거나 하면 표시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단어 체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자꾸 기능들을 추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 기본적으로 문서를 입력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들을 삭제하고 하는 그런 기능의 일부분만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워드 프로세스를 만들 거다. 그러니까 문서 편집기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글자의 폰트 바꾼다든지, 글자의 컬러를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뭐 글자의 타이핑 에러를 뭐 표시해 준다든지, 이런 기능은 지금은 제공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 거 일부만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이제, 워킹 프로타입이 되는 거죠. 보통 이런 식으로 뭐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throw-away 프로타이핑, 그러니까 throw-away니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버리는 목적으로 만드는 프로타이핑은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계략적으로 막 만들어서 하면서 또는 러프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요. 그러면서 당신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사항이 이런 거냐 저런 거냐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이런 스로우의 프로토타이핑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퍼로 종이에다가 뭐 그림을 그리거나 해갖고 막 설명하거나 하면서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나중에 요구사항 다 파악되고 나면 뭐 버리거나 하는 그런 형태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앞에 세 가지 형태는 보통 실험적 프로토타입 모델, 그러니까 완전한 뭐 제품보다는 주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뒤에 거는 진화적, 그러니까 이볼루셔너리 그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요구되는 기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하도록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앞에서처럼 버리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 기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보여주면서 당신이 고객이 원하는 게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기능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여기가 실험적, 그러니까 실험적 프로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얘는 일종의 뭐 진화적, 점진적으로 기능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프로타입 모델을 보면 여기서도 뭐 시스템 분석하고 그래서 요구사항을 수집해서 정의하고 설계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앞에서는 워터폴 모델에는 뭐였어요? 요구사항 수집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이렇게 쭉 진행했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또는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풀 스케일이 아니어도 돼요. 그 다음에 프로타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프로타입에 대해서 고객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평가를 받으면서 거기서 만약에 조금 뭐 마이너한 거면 이렇게 되더라고. 그럼 요구사항을 빼먹거나 설계를 잘못했다면 이렇게 하고 시스템 전체 분석이 잘못했다면 이렇게 가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프로타입을 평가를 통해서 그것이 고객이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풀스케일의 구현을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것이 프로타입을 만들고 프로타입을 평가하는 요 두 단계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점증적 모델, 인크리멘털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리멘털 모델이 많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빠른 시간 안에 시장에 어떤 제품을 출시해야 할 경우에, 그래서 여기서는 더 핵심적인 기능을 그 시장에 빨리 출시하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익숙하고 사용하고 나면 그것보다 거기에 좀 더 부가적인 기능들을 차례차례 붙여서 또 다른 릴리즈로 해서 여러 개의 릴리즈를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눠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좀 더 핵심적인 기능을 갖는 걸로 출시하고 그 다음에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해서 릴리즈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 전체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 그런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처음에 리퀘어먼트를 다 수집을 하고 문제를 정의해요. 그 다음에 명세를 다 한 다음에 여기서는 계획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릴리즈 1일 때는 어디까지, 릴리즈 2일 때는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릴리즈를 여러 개로 이제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제품을 여러 개의 릴리즈로 나눠야 되니까 각 릴리즈별로
이렇게 분할을 하는 그런 계획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릴리즈 1일 때 어디까지, 그다음 릴리즈 2일 때 어디까지 그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출시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 요새 어디 도서 대출 뭐 시스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화 가게에 가서 만화를 이제 빌리는 그런 도서 대출을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여러분들이 이제 도서 대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만드는데 이 만화를 빌리려고 하는 그런 도서 대출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핵심적인 기능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출하려고 하면 뭔가 기본적으로 검색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색 기능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검색한 걸 가지고 대출을 하면 그 여러분들의 대출 정보를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출 정보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출한 것을 이제 비용 처리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어떤 회계 기능, 이런 기능이 처음에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만 갖는 걸 가지고 이제 릴리즈1을 만들어서 출시해요. 그러면 이런 도서대출 시스템이 시장에 이렇게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기능이 또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 릴리즈2에서는 이 기능은 에다가 이제 새로운 기능을 이제 추가하면 되겠죠. 만약에 계속 도서관에 이런 만화를 빌려가는데 일종의 그 트렌드 분석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트렌드 분석을 뭐 넣겠다. 그래서 연령별로 어떤 종류의 만화를 좋아하고 남성과 여성들은 어떤 종류의 만화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이제 그런 빌려간 패턴들 또는 뭐 트렌드 또는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런 기능들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릴리즈에는 여기 기능에다 또 추가로 각 고객들마다 일종의 그 CRM 기능을 넣어서 내가 이런 걸 뭐 빌리려고 하면은 너랑 비슷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책을 빌렸던 사람들은 다른 이러이러한 책도 빌리더라라고 해서 그 추천 기능들을 뭐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처음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릴리즈 1,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기능이 붙은 것이 릴리즈 2, 여기 이제 되어 있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 릴리즈 3,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릴리즈 될 때마다 그런 뭔가 기능들이 더 부과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 전체 시스템을, 최종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그런 방식으로 개발하는 모델이 점증적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점증적 모델에서 릴리즈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면요. 릴리즈는 점증적 방법과 반복적 방법이 있는데, 점증적 방법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기능별로 릴리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리즈 할 때마다 기능이 계속 이제 기능을 덧붙여 나가는 거죠. 그다음 반복적 방법은 릴리즈 할 때마다 기능의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대략적으로 동작하고 했던 것이 이제는 더 완전한 형태로, 조금 더 기능이 풍부한 형태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형태로 릴리즈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릴리즈를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그 릴리즈를 하는 것을 일종의 단계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개발하게 됨으로 얻는 이점이 초기 단계, 초기 릴리즈의 경우는 기능이 뭐 부족할 수 있겠죠. 기능이 부족하더라도 초기에 사용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출시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을 먼저 형성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출시되면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한 인식을 되게 이제 높게 해서 그 제품을 잘 기억을 해서 그 제품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출시해서 시장을 빨리 형성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도 항상 빨리 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 우리는 타임 투 마켓이라고 불러요. 시장에 빨리 출시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인 거죠. 타임 투 마켓이 상당히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시장을 빨리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적 개발을 해서 계속 릴리즈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면 어때요? 릴리즈를 계속 하다 보면 이미 가동 중인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을 뭐 붙인다거나 또는 완성도를 높이는 형태로 릴리즈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럼 계속 가동 중인 시스템에서 어떤 가동 중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신속하고 꾸준하게 고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개발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가동 중인 시스템을 통해서 발견해서 그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팀이 릴리즈할 때마다 다른 전문 영역에 초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도서 대출 얘기했을 때 처음엔 어땠어요? 처음엔 가장 코어 기능일 때는 그냥 도서 대출에 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게 릴리즈 1이었고, 릴리즈 2일 때는 어땠어요? 통계 기능이나 또는 패턴, 트렌드 분석 이런 기능을 개발할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어떤 통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패턴을 분석한다든지 트렌드를 분석하는 그런 또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또 배울 수도 있고 익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또 어때요? 어떤 추천 기능을 하려고 하니까 CRM이라고 하는 이런 쪽에 또 그런 전문 영역에 또 집중해서 또 연구하고 개발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이 단계적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팀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 핵심적인 기능,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기능들을 통해서 역량도 차근차근 점증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나선형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선형 모델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계속 진행해 나간다고 해서 나선형 모델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선형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4개의 사분면이 있는데 여기 2사분면에서는 주로 목적, 목표, 그 다음에 대체 방법, 어떤 제약 사항들을 이제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된 것을 가지고 1사분면에서는 그런 대체 방법에 대해서 평가하고 리스크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리스크 분석 단계가 있고 프로타입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사분면에서는 어떤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과정, 공학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 때 요구사항을 명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 때는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진행되면 구현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기능을 또는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더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모델이 구성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3, 4분면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과정으로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나선형 모델에서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점증적으로 개발함으로 해서 실패의 위험을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가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테스트가 자연스럽게 또 이루어지고 용이하게 된다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하면 개념 단계, 명세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형태로 해서 점증적인 릴리즈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또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크게 4개의 사분면이 있는데 여기 이 사분면이 계획 수립 사분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 기능 선택, 계약 조건을 결정하겠고요. 여기 1사분면이 위험 분석을 하는 사분면이 되겠죠. 그래서 기능 선택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여기 4사분면이 바로 개발, 엔지니어링
측면이 되겠고요. 그래서 선택된 기능을 개발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3, 4분면이 그 평가, 개발 결과를 평가하는 그런 단계들로 구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나선이 돌 때마다 점증적인 릴리즈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나선형 모델은 결국 이렇게 점증적으로 여러 번의 릴리즈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때문에 결국 반복적인 테스트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소프트웨어의 그 강인성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나선형 모델은 대규모 시스템 개발에 아주 적합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그 대규모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그 위험 요소를 잘 파악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대로 1, 4분면에서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프로타입을 개발하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번의 릴리즈를 잘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각 사분면마다 수행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 못하면 이 좋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잘 적용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막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관리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면이 있겠고. 그래서 위험 분석이 있지만 그런 위험 분석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 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분석이 중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잘 실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리스크를 그렇게 줄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강점이 되지만 또한 그런 요소들을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 단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양면성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여러 번의 그 점증적인 릴리즈를 통해서 반복적인 개발, 반복적인 테스트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강인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어서 특히 대규모 시스템 개발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진화적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적, 즉 이볼루셔너리 모델인 거죠. 얘는 반복적이며 점증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개발 초기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구현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구현이 어려워서 어느 정도 요구사항 아는 상태에서 구현해 놓았다가 자꾸 이제 계속 진화하면서 요구사항이 점차 이제 뚜렷해지고 요구사항이 뭔가 추가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이제 점증적으로 개발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요구사항 분석을 한 번 이상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해놔서 얘가 뭐 코어 기능이고 부하 기능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잠깐 지워볼까요? 처음에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한 정도는 요 정도예요. 요 정도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설계, 구현 쭉 하다가 이제 점차 지나면서 요구사항이 좀 더 이제 뚜렷하게 더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물론 여기서 빠졌지만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설계, 구현, 뭐 시험하는 거고. 그다음 좀 더 요구사항이 더 드러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계, 구현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거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반복적이며 점증적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한 번 이볼루션이 있을 때마다 각각의 버전의 버전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그 계속 소프트웨어가 진화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버전보다 새로운 버전이 소프트웨어에 이제 뭔가
불분명했던 요구사항들이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나고 완성도도 높아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요구사항이 이제 추가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불분명했던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약간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나타나고 하면서 계속 버전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화적 모델도 보면 반복적이며 점증적이다라고 했고 아까 인크리멘털 모델 즉 점증적 모델에서도 뭐 점증적이다라고 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점증적 모델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점증적 모델에서는 리퀘어먼트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스펙, 명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있었어요? 플래닝 단계가 있어서 그 플래닝 단계에서는 각 릴리즈별로 어떻게 릴리즈를 할 것인가를 계획한 단계였죠. 그런데 여기 그 릴리즈를 할 때 여기에서는 요구사항 분석이 없었어요. 요구사항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명세하는 단계는 이 단계에서 끝났었죠. 그래서 각 기능별로 뭐 완성도가 높도록 릴리즈 할 수는 있었지만 여기서 플래닝 단계에서는 그런 릴리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릴리즈 안에서는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진화적 모델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안에가 꼭 그 코어 기능이 아니라 요만큼의 요구사항을 이해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이제 늘어나면서 다시 개발하고 요구사항이 좀 더 명확해지고 좀 더 늘어나면서 개발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버전의 완성도가 높도록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 분석을 한 번 이상 반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화적 모델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그 진화적 모델 중에서 특히 객체지향 개념, 그 UML이 나오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UML, UML이라고 하는 모델링 언어가 나오면서 동시에 나왔던 그 개발 프로세스가 Unified Process라고 하는 UP라고 줄여서 Unified Process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자세한 단계는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크게 4개의 단계를 일단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 도입 단계, 정년 단계, 구축 단계, 전환 단계로 나눠졌는데 이 도입 단계, 정년, 구축, 전환 단계는 워터폴 모델로 뭐 견뎌볼 수 있어요. 워터폴 모델에서 뭐 소프트웨어를 처음에 이제 계획하는 단계가 도입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범위 설정하고 뭐 목표를 정확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그다음 설계 단계가 정년 단계에 해당해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찾아내고 설계를 완성하는 거. 그다음 구현 및 테스팅 단계가 구축 단계. 그래서 그 제조 단계, 원시 코드를 완성하고 테스트를 마무리하는 단계. 그다음에 배포 및 운영 단계가 이제 전환 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릴리즈하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 워터폴 모델과 견져서 대응되는 이제 단계들이 있는데 이런 단계들을 어떻게 그 배치하고 다시 거기에서 그 점진적으로 앞에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볼루셔너리 진화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지에 대한 것은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슬라이드에서 그 도입 단계, 정년 단계, 구축 단계, 전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셉션이 도입 단계, 엘레보레이션이 정년 단계, 컨스트럭션이 구축 단계, 트랜지션이 전환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워터폴 모델에서 뭐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그다음에 명세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뭐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디플로이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앞에 워터폴 모델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 수집 및 요구사항 수집 단계, 그래서 문제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명세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설계하는 단계, 구현하는 단계, 이런 각각의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일을 엄격하게 정의하고 그런 과정들이 서로 겹치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단계들을 도입, 정년, 구축, 전환으로 배치한 거는 마치 선형적인 것 같지만 이 단계에서 수행하는 일들을 보면은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시스템을 분석하고 모델링하는 것은 인셉션 단계에서도 조금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일레보레이션 단계에서 많이 진행되고, 구축 단계에서도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주로 보면 되겠는데 그때도 끝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있고 하물며 전환 단계에서까지도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구현이라고 한 작업도 보통 컨스트럭션 과정에서 집중될 거. 아까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이제 구현 과정에서 코딩이 집중됐다고 하면 여기서는 컨스트럭션 아무래도 많이 집중되긴 하겠지만 컨스트럭션 과정에서 구현이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컨스트럭션 말고도 이 일레보레이션 단계에서도 좀 있을 수 있고 트랜지션 과정에서도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검증, 테스트도 구축 단계가 끝나고 나서 집중적으로 많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레보레이션 단계 또는 트랜지션 단계에서도 조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단계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서 거기 각 단계에서 워터폴 모델처럼 결과물이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델링 작업, 뭐 구현 작업, 테스트라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각 단계마다 딱 칼같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약간씩 겹치게 계속 이렇게 나타나서 계속 그런 반복적인 진화적인 과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소프트웨어가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각 단계마다도 뭐 여기 인셉션 단계 또는 뭐 일레보레이션 단계, 컨스트럭션 단계 각각들마다 이제 어느 정도 반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컨스트럭션 단계에서도 C1에서 CN까지 N번의 반복을 한다. 반복을 하면서도 그냥 반복하면 그때마다 계속 뭐 릴리즈가 나올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점증적으로 뭐 릴리즈를 하면서 그 각각들이 이제 진화하는 형태가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니파이드 프로세스를 보면 어때요? 앞에 그 모델들보다는 이 단계를 불분명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 워터폴 모델이 가장 이렇게 단계가 뚜렷한 그런 모델이었고 다른 모델들도 이제 좀 겹친 것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 단계들에서 수행되는 어떤 그 업무를 보면서 업무들이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각각의 과정에서 반복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물로 이제 릴리즈가 되거나 할 건데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반복이 진행되면서 완성도 높아지는 그러면서 진화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최종 산출물이 완성도 높은 산출물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 모델들과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